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와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에 관한 실무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오늘 경남 합천을 찾아 일본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열린 수요 집회에선 제주국제관함식의 우길기 개항 참여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하면서 토요일 밤 부산 부근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부터 전국에 많은 비와 함께 거센 강풍이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진으로 마을이 통째로 사라져 수천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네시아 팔루 지역의 참혹한 모습이 KBS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수색과 구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전염병 발생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간호사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가족이 수술 후유증을 겪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오는 7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곧바로 서울로 내려와서 면담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비핵화 초기 조치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이 오는 7일로 확정됐습니다. 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협상 지지부진을 이유로 무산됐던 방북이 재개된 것인 만큼 북미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Obviously, these conversations a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and we feel confident enough to hop on a plane to head there to continue the conversations.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 등을 놓고 북미 간 대타협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북미 협상 실무 책임자인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취임 후 처음 방북에 동행합니다. 북미 간 고위급 회담과 별도로 실무 대표 간 회담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대목입니다. 비핵화 문제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And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is going over to North Korea next week. We're working on a second summit, and it just feels good.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직전인 6일 도쿄, 직후인 7일 서울, 그리고 8일 중국에 들러 방북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향후 북미 협상은 이번 방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부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지구 최후의 냉전 체제를 허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사를 통해 세계가 찬탄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민족 공동 번영을 위한 담대한 여정에 나섰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북한은 평양 공동선언 합의에 따라서 철원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뢰 제거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안에 이 일대의 도로 개설까지 마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뢰 제거 작업 현장을 정세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으로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2km 남짓한 거리를 두고 남북의 감시초소, GP가 마주하고 있는 이 일대는 6.25 전쟁 기간 모두 3차례나 치열한 격전이 펼쳐졌던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이 함께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로 한 곳입니다. 이 지역에는 국군 유해 200여 구를 포함해 미군과 프랑스군 등 모두 300여 구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민군과 중공군의 유해 역시 다수 묻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건은 지뢰 제거 여부입니다. 지뢰 매설 기록은 없지만 워낙 격전지였던 만큼 기록에 없는 지뢰나 수많은 불발탄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수색로입니다. 이 수색로 바깥으로는 어디에 그리고 얼마나 지뢰가 묻혀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인원들이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지뢰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은 기존의 수색로를 폭 4m 정도로 넓혀나가며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또 참호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당시 전황을 감안해 과거 참호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작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올해 안에 남북을 잇는 도로 개설까지 마친 다음 내년 4월부터는 유해 발굴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전과 도로 개설 임무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남북이 서로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만큼 상호 간의 작업 진척 상황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제주에서 다음 주 열리는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달고 입항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열린 수요 집회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청소년들은 우길기 입항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는 개천절 휴일인 오늘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벌써 1355번째, 26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중고생들까지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쟁할 때에 그거를 쉬고 다녔거든. 쉬고 다녔는데 지금 뭐한데 그걸 갖다가 달고 우리 땅에 온단 말입니까? 그 달고는 두루지를 못하게 하라고. 해군은 14개 참가국에 자국기와 태극기를 개항해 줄 것을 요청했고 외교부도 일본의 한국민의 정서를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습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은 1996년 부산항의 첫 입항 시에도 우길기를 개항해 반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관함식에서 일본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아예 초청을 취소하라는 청원까지 제기된 상태. 강제 동원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제주에선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행사인 만큼 일본이 고집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우길기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독일처럼 국내법으로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면 그것은 당연히 한국 국내에서 우길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면 되는 겁니다. 외국 선박도 기본적으로 저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과 외교 당국은 일단 일본의 화답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데 매우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오늘 경남 합천을 방문해서 70여 년 전 일본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에게 직접 사과와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차주화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지난 1945년 8월 미국이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당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제징용 등 한국인 원폭 피해자 가운데 약 70%가 경남 합천 출신. 그 피해자들이 모여 사는 국내 유일의 복지회관입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피해자 30여 명 앞에 백발의 한 일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위로하기 위해 합천을 찾았습니다. 二重の意味での被害を受けられた方でございます。お見舞い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정치인 가운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만나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격이 불어나죠. 여기까지 잡아가지고 감사하고 반가워. 하토야마 전 총리는 희생자 위령각에 헌화 등을 한 뒤 원폭 후유증을 대물림 받은 2, 3세 후손들까지 찾아 위로했습니다. 日本政府が十分に行ってこなかったことに対して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한국인 원폭 피해자 10만여 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2천여 명. 73년째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일본과 미국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요즘은 집안에만 있기 아까울 정도로 날씨도 좋고 바람도 선선합니다. 개천절 휴일인 오늘 많은 시민들이 야외로 나와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도심 속 공원 안에 노란 코스모스가 폈습니다. 꽃반 사람반, 공원을 가득 메운 시민들. 만개한 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담아냅니다. 꿀 먹고 있어.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 태어나 처음으로 코스모스를 느껴봅니다.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가을 꽃들. 특히나 더웠던 여름 탓에 더욱 기다려온 계절입니다. 여름 너무 더워서 싫고요. 가을에는 이렇게 예쁜 꽃도 피고 많이 피고 그리고 이렇게 수확의 계절이니까 마음들이 다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가을은. 하늘공원의 가을바람은 더 선선합니다. 억새는 바람결에 맞춰 이리저리 춤을 춥니다. 꽃도 예쁘고 바람도 선선하게 아주 잘 불고 가족들이랑 산책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덕분에 바깥 활동하기에 걱정 없는 하루였습니다. 곳곳에선 개천절 행사도 열려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나 원래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몰랐는데 아빠랑 같이 나와보니까 한국이 열린 날이라고 아빠가 말해주셨어요. 근데 개천절 퍼레이드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개천절이자 10월의 첫 휴일을 맞아 시민들은 나들이를 즐기며 완연한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가을 단풍은 서서히 물들기 시작해 이번 달 중하순부터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올 들어 25번째로 발생한 태풍 콩레이의 모습입니다. 콩레이는 캄보디아에 있는 산 이름인데요. 이 콩레이가 열대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예상 진로도를 보면 태풍은 토요일 오후에 제주를 지나서 밤에는 부산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어제 예상보다는 진로가 좀 더 북쪽으로 치우쳐서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북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져서 폭우와 함께 강풍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리안 위성에 포착된 태풍 콩레이입니다. 또렷했던 중심의 눈은 흐려졌지만 여전히 시속 169km의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은 북상하면서 속도가 점차 빨라져 남해상을 지날 때에는 시속 28km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난 8월 태풍 쏠릭이 시속 4km로 한반도에 접근했던 것에 비해 7배나 빠른 겁니다. 콩레이는 남해상에 접근할 때 시속 110km대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이동 속도가 더해져 강풍의 위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태풍을 둘러싼 고기압 때문에 태풍 중심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이 그 대륙의 고기압과 그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아주 좁은 통로로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기압 경도력이 상당히 강해져서 예상보다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만 해도 강풍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태풍이 접근하기 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바람은 내일 오후 제주도부터 시작돼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북상하는 제25 태풍 콩레이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태풍 전면에 비구름대를 형성하여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남 지역에 80에서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는 등 태풍 중심이 접근하기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에는 전국에 더욱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우입니다. 강진과 지진 해일이 발생한 인도네시아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피해를 본 팔루시의 한 마을이 통째로 진흙에 파묻혀 800여 가구가 매몰됐습니다. 아직 복구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가 수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송금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땅 위엔 지붕만 남아 있습니다. 가구와 옷들, 살림살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강진이 덮친 팔루시 벨라루아 마을 전체가 통째로 지진으로 갈라진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원래 마을이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지진이 난 직후에 마을 하나 전체가 통째로 매몰됐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800가구가 살던 곳인 만큼 수천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Ditambah wilayah sekitar lagi 340 kakak, jadi jumlah 800 kakak, jadi jumlah jiwa yang ada bermukim di sini sekitar 5.000 jiwa. 건물과 흙더미 사이에서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을 이웃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애가 타는 생존 주민들. 하지만 수색과 복구의 손길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립된 마을의 피해 상황이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중장비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빨루를 빠져나오는 길에 위치한 해안가 마을 동갈라. 지진 해일이 가장 먼저 덮친 이곳에서도 구조와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가는 곳마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참혹한 현장뿐. 그나마 구조 장비가 갖춰진 수색 현장에서조차 생존자 소식은 뜸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깨끗한 물과 기름. 주유소마다 수백 명이 하루 종일 줄을 서 순서를 기다립니다. Karena pemadaman listrik, jadi orang lagi membutuhkan bahan bakar untuk menyalakan genset seperti itu, Pak. 도움의 손길을 바라며 작은 상자를 들고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대피 행렬도 거리의 아이들을 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의 힘겨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팔루 벨라로아 마을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금까지 1,400여 명으로 집계되며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술라웨이 섬 북부에서는 화산까지 분화하며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강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으로 마을 전체가 진흙에 휩쓸려간 페토보 지역. 차량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고 아직도 참사 당시 그대로입니다. 이제서야 중장비가 본격 투입돼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사망자는 1,407명. 그동안 구조대 접근이 어려웠던 곳의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가 묵었던 호텔을 찾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실종자 어머니를 만나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난당국은 기온이 높은 데다 비까지 내려 전염병 발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vakuasi korban yang ada di sini karena kita tahu kalau kita terlambat itu akan menimbulkan penyakit. Untuk itu kita berusaha secepat mungkin. 피해 지역엔 생필품 부족으로 주민들의 약탈이 극심하고 경찰이 공포탄까지 쏘는 등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구호 물품이 도착하고는 있지만 생필품과 연료가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이 잔해 속 쓰레기를 뒤지며 먹을 것을 찾고 있습니다. Mencari ini ya saja makanan untuk anak-anak buat kebutuhan susu apa. Kenapa harus datang ke sini? Memangnya bantuan sudah datang? Belum ada bantuan, tapi belum sampai sama kita.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슬라웨시 섬 북부에 있는 화산까지 분화했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과 400km 떨어진 곳이지만 강진이 분화를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어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감돼 있는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대선 개입 혐의가 인정되자 불만을 표시하고 대법원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법원 행정처에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 진행한 특허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 행정처로부터 넘겨받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아버지의 수술 경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지영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곧장 간호사 안내 책상 쪽으로 향합니다. 술에 취한 듯 붉은 얼굴에 한 손에는 커다란 흉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간호사에게 고성을 지르는가 싶더니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그대로 내려쳐 안내 책상을 찍고 흉기로 기물을 쳐 떨어뜨립니다. 술이 좀 많이 됐었어요. 흥분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물도 좀 파손하고 자기 아버지 수술했던 담당 의사를 불러달라고. 오늘 오전 부산의 한 척추 전문 병원에서 53살 박모 씨가 40cm 길이의 손도끼를 휘두르며 간호사들을 위협한 겁니다. 10층에서 시작된 흉기 난동은 9층까지 이어졌고 병원 경비에게 제압당할 때까지 10분간 계속됐습니다. 박 씨는 올해 5월 이 병원에서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에 시달렸다며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제사 치료를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 담당 의사하고 간호 담당자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특수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으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익히 알려져 있지만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가 넘는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쏜살같이 튀어나오는 흰색 벤츠 승용차, 택시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이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틉니다. 순간적으로 속도를 높이더니 횡단보도에 서 있던 행인 2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피해자는 군 복무 중인 22살 대학생 윤모 씨 등 2명. 윤 씨는 일주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만취한 운전자가 낸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피해자 윤 씨의 친구가 가해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하루 동안 7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동의했습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지난해에만 43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3만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률은 40%를 웃도는데 3차례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실형 선고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경우에 재범률도 높고 또 그리고 습관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선진국의 처벌 기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호주에선 음주운전자 이름을 공개하고 미국 일부 주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 혐의를 적용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망을 빠져나가는 불법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 분양권 거래 시장에서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단지. 평균 2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입니다. 인근 골목에 빼곡히 들어선 부동산들. 한 곳에 들어가 분양권 가격을 물었습니다. 4,000에서 8,000. 지금까지 더 올랐던. 그런데 분양권을 사려면 다운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다운 안 쓰는 거 같아요. 분양권 자체는 다 다운. 다른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 계약서 없이 내놓은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매도인들이 100% 신고해서 내놓겠습니다라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신고된 금액은 5억 원대. 다운 계약서로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싸게 신고한 겁니다. 양도세 때문입니다. 이게 분양권 자체는 매도인이라서 다운받는 양도세 자체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단지의 경우 이른바 P라고 불리는 웃돈이 2억 원 넘게 붙었습니다. 이대로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는 약 1억 1천만 원. 다운 계약서를 쓰면 약 7,200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2억 해봤자 1억 1천 세금 내고 그렇게 안 하려잖아요. 아예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통장에서 돈 나온 금도 받아서 입금한 금도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 완벽하게 하면 걸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경기도 김포의 한 부동산. 여기도 분양권은 다운 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그러면
다운 계약서를 쓰다 적발되면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과태료 등 처벌 대상. 결국 이 지역에서 집 한 채 장만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거주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뭐 하는 건가 좀 싶었어요. 엄연한 위법인데. 정부는 이미 수차례 실거래가 허위 신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 자진 신고하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왔었어요. 근데 자진 신고한 사람은 없죠. 부천이 형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초고강도라던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비껴간 지역들. 여전히 집값만 올리며 단속을 비웃는 꼼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합니다. 무주택자인 결혼 7년 이내 부부 등이 대상인데요. 정부는 공공택지에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는 방침인데 위례와 평택 고덕 신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7만 채 이상 분양됩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분양가가 몇억 원은 되다 보니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청약하거나 집을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위례 신도시에 조성 중인 신혼희망타운 부지입니다. 12월 500여 가구 분양을 앞두고 터파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철역과도 가까워 도심 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가격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예상한 이곳의 분양가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정도가 4억 원 안팎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절반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첨과 동시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전매 제한과 실거주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라면 입주자는 계약일부터 8년 동안 집을 팔 수 없고 적어도 5년은 실거주해야 합니다. 전보다 2년씩 의무 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2021년부터 공급될 서울의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 공공주택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높은 일부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수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이 저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도록 전용 담보대출을 마련하고 계약자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최소화하고 적어도 신혼부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토지는 분양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해서 싸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차단하게 된다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주변에서 빚 보증을 잘못 서줬다가 뜻하지 않게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이 연대보증 제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대부업체들인데요. 내년부터는 대부업체들도 연대보증 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 200여만 원에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내가 빚을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이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300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 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기입니다.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 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연대 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 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한때 청년 창업 성공 신화를 썼던 봉구스 밥버거란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 대표 오모 씨가 가맹점주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회사를 다른 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맹점주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주먹밥 노점상으로 출발해 한때 가맹점이 1000개를 넘을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던 봉구스 밥버거. 하지만 2년 전 대표 오모 씨가 마약 혐의로 붙잡히고 영업도 어려워지면서 가맹점 수는 600여 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최근 회사를 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는 며칠자로 하신 거예요, 이게?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발표는 안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네, 인수되고 완성된 상태입니다. 네네. 예. 업체 홈페이지에 있던 오 대표 이름도 이미 새 대표로 바뀐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잖아요. 몰라서 그냥 계속 주문하고 그랬는데 글쎄 아직은 저도 머리가 혼란스럽네요. 특히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가맹료를 받고 채무 수십억 원도 갚지 않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 매각 사실까지 쉬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 대표하고 오 전무하고는 한 달 전부터 출근 안 하고 내내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전에 사실이 아니라는 등 모른다는 등 이따구로 얘기를 하다가 가맹점주들은 내일 새 대표를 만나 설명을 듣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넉 달 넘게 사망설, 망명설, 감금설 등 온갖 음모론을 불러일으켰던 중국 여배우 판빙빙 사건이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이 판빙빙에게 탈세 혐의로 1,4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판빙빙은 SNS를 통해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판빙빙 잠적 4개월 동안 침묵하던 중국 관영 매체들이 판빙빙의 탈세에 대한 세무총국의 처분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今年6月初，群众举报范冰冰阴阳合同涉税问题后，国家税务总局高度重视，即责成江苏等地税务机关依法开展调查核实。目前案件事实已经查清。 세무총국은 8억 8천여 위안, 우리 돈으로 무려 1,400억여 원의 가산세와 벌금을 추징키로 했습니다. 32억 원 정도 수입을 숨기려다 40배 이상을 물게 된 겁니다. 판빙빙도 즉각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세무총국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자신이 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좋은 국가정책, 인민 대중의 애정이 없으면 자신도 없다며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세무총국은 판빙빙이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매니저는 계속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행태가 영화계에 만연하다고 보고 연말까지 영화 관계자들의 자진 납세를 촉구했습니다. 더욱이 주연 배우들의 출연료를 규제하는 안까지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일부 해소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유명한 배우라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줬다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시설이 큰 비가 내렸다면 침수가 돼 재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6년 동안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유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2,500만 명이 버리는 쓰레기가 모이는 곳입니다. 하루 10,000톤이 넘는 쓰레기를 묻어 처리합니다. 모든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전력실. 그런데 문 앞이 난데없는 시멘트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폭우 때 침수가 되는 관계로 차수벽을 좀 설치해 놓은 상태. 문은 못 사용하고요? 지금은 이제 문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 침수를 막겠다며 응급 처방을 해놓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8월 국지성 호우가 내린 밤 매립지는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일대 도로도 다 잠겼습니다.
2012년 아라뱃길이 생긴 뒤 큰 비가 내리면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아라뱃길의 수위가 매립지역 하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역류를 막기 위해 볼을 세워 하천의 물길을 막았습니다. 하천의 물과 매립지에 내린 빗물은 펌프를 돌려 인위적으로 빼내도록 했습니다. 비가 오면 펌프장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 물이 배수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런데 빗물의 펌프와 관의 용량이 충분하지 못해 툭하면 일대가 물에 잠기는 겁니다. 이런데도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 수자원공사는 수년째 공문만 주고받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서로 떠넘기는 거야. 국가와 정말 국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마무리를 지겠다고 좀 나서주면 어느 부서라도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자세가 되지 않았나. 물길이 막힌 하천은 썩어가고 매립지는 언제 또 잠길지 모른 채로 이미 6년이 흘렀습니다. KBS 뉴스 유란입니다. 빈혈이 있으면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다면 빈혈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빈혈이 심하다는 판정을 받은 49살 여성입니다. 혈색소 수치가 9.4로 정상인 12 이상에 못 미칩니다. 어지럽고 숨이 차고 무기력해지고 잠도 안 왔던 것 같아요. 혈색소 수치가 남성은 13, 여성은 12 미만이면 빈혈입니다. 만성출혈이나 철분 부족이 원인인 빈혈은 대부분 어지럼증이나 피로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증상이 가볍다고 빈혈을 방치하면 급성 심정지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5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일씩 낮아질수록 급성 심정지 위험이 남성은 21%, 여성은 24%씩 증가했습니다. 빈혈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줄어든 상태로 많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필요한 심장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빈혈이 생기면은 심장의 산소 공급이 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전기 신호가 흐트러지면서 심정지가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심부전 등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빈혈을 방치하면 더욱 위험합니다. 가장 빈혈이 많은 중년 여성은 자궁근종 등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노년층에선 철분 부족이나 진통소염제 부작용인 위장출혈 때문에 빈혈이 생기기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AA 로 설정했습니다. S&P는 남북과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라며 북한이 경제 자유화를 상당 수준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P는 2016년 8월 AA로 한 단계 올린 이후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의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1년 전에 비해 2.3%포인트 상승해 중국과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되고 난 지난해 9월 말 이후로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포인트 올라 세계 4위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심기준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집을 가진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23,99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3천여 명이었습니다. 서울만 보면 이른바 강남 3구가 1,122명으로 심의원은 편법 증여나 상속, 증여세 탈세 문제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실무팀이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14명을 발굴했습니다. 1960년대 대선에 출마했던 조병옥 초대 경무부장, 조계옥 초대 경기도 경찰부장,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 학살을 막았던 문형순 성산포 경찰서장 등 14명으로 경찰청은 내년 임정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이들을 경찰 정신의 표상으로 삼을 방침입니다. 10월과 함께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7만 개가 넘는 유등들이 진주성과 남강 일대를 밝히며 가을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안내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형형색색의 유등이 남강을 수놓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에 보석처럼 빛나는 유등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듭니다. 진주성을 수호하는 주작과 현무, 솥대를 형상화한 유등이 눈길을 끌고 진주성 안에는 백로가 앉아서 쉬고 있는 15m 높이 소나무 유등이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냅니다. 야경 보러 왔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 꾸며놔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뭐 가는 길에 역사 공부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 때 외부와 연락을 위해 등을 사용한 데서 유래된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추나 추동, 풍요로운 진주성을 주제로 소망등 달기와 추억의 유등 띄우기 행사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진주성에 가시면 막 그 뛰어노는 장면, 저작거리 장면, 전체 이제 풍요로운 진주성을 이렇게 만든 게 금년도의 주제이기도 하고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등축제 기간엔 또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진주 실크 박람회도 함께 열려 볼거리를 더합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진주 남강 유등축제. 오색 찬란한 유등빛의 장관을 만들어내며 오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